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세계인의 성씨 스페셜 남명렬입니다. 고대 중국의 성씨 문화는 단순한 개인의 이름을 넘어 한 사회의 역사적, 혈통적 정체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은나라의 국성인 자성은 왕실의 혈통을 나타내는 특별한 성씨였으며 고대 중국 성씨 체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익의 성인 영성은 고대 8대 성 중 하나인데요. 진나라 황실이 이 성씨를 계승하면서 중국 역사에서 강력한 정치적 힘과 통일의 상징으로 자리 잡으며 후대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성은 왜 은나라의 왕실을 상징하게 되었는지, 백익이 어떻게 영성이라는 성씨를 얻게 되었는지, 오늘 이 시간에는 은나라의 국성 자성과 백익의 성인 영성에 숨겨진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고자 합니다. 은나라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중국의 고대 국가? 전설 속의 왕조? 동이족이 세운 나라로 알려진 은나라는 중국 역사상 하나라를 이어 등장한 두 번째 왕조인데요. 하지만 하나라가 전설의 왕조로 여겨지는 데 반해 은나라는 실제 했다고 여겨지는 중국 최초의 왕조 국가입니다. 전설 속 나라로 알려졌던 은나라가 실제 존재했던 나라라는 사실은 어떻게 증명된 걸까요? 기원전 1766년에서 1122년까지 주나라에 의해 멸망할 때까지 645년간 존속한 은나라. 은나라의 공식 명칭은 상나라다. 상나라가 은나라로 불리게 된 것은 20대 반경왕이 은허 지역을 도읍으로 삼은 기원전 1300년 이후부터다. 중국 하남성 안양현의 소둔촌. 이곳은 은허 유적이 있는 곳으로 상나라의 수도가 있던 곳이다. 19세기 말까지 전설상의 왕조로만 여겨졌으나 20세기 초 은허 유적이 발굴되고 한자의 원형인 갑골 문자가 발견되면서 전설적인 왕조에서 실제했던 나라로 인정받게 되었다. 은어에서 발견된 갑골 문자는 한자의 원형이며 문자 구조도 오늘날의 중국어와 같다. 그래서 몇몇 글자는 이제 막 한자를 배운 사람도 알아볼 수 있다고 한다. 왕이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점을 쳐서 기륭을 판단했다는 것을 갑골을 통해 알게 되었다. 상나라는 왕실과 나라의 기륭과 군대, 형벌, 전쟁, 공납, 농업 등 국가의 대소사에 관한 일들을 점친 뒤 갑골에 그 기록으로 남겨둔 것이다. 그리고 은어에서는 상나라 사람들이 사용한 청동기 5,000여 점과 옥기 2,600여 점이 출토됐는데 이를 통해 상나라 사람들의 생활상도 엿볼 수 있게 되었다. 은허 유적과 유물을 통해 많은 역사학자들은 상왕조가 여러 번 도읍을 옮겼으며 약 1700m의 토벽으로 둘러싸인 정저우를 중심으로 한 대도시 국가를 형성했다 하고 보고 있습니다. 실존했던 최초의 왕조 상나라의 국성은 바로 자성입니다. 상나라는 어떻게 자성을 국성으로 삼게 되었을까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들으려면 먼저 상나라 시조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상나라의 시조로 전해지는 전설상의 인물 설. 설의 어머니는 황제의 증손자로 알려진 제국 고신 씨의 두 번째 부인인 간적이다. 간적은 세상에 널리 알려진 미녀이자 슬기로운 여인이었다. 간적의 아름다운 모습에 반한 제국은 그녀에게 청혼을 하였고, 그렇게 간적은 제국의 두 번째 비가 된다. 하지만 2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간적은 어머니와 함께 여왕묘에 가서 향을 피우고 아들을 점지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렇게 제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간적의 여동생이 산 아래 현지에서 목욕을 하고 가자고 조른다. 자매가 목욕을 하고 있을 때 때마침 제비 한 쌍이 돌 위에 알을 떨어뜨리고 날아간다. 제비알을 주워 삼킨 간적은 그 후 임신을 하게 되고 사내 아이를 낳는다. 이 아이가 상나라의 시조 설이다. 상나라의 시조 설은 요순 시절에 현대의 교육부 장관격인 사도직책을 맡아 백관과 만민에게 오교를 가르치며 큰 공을 세우고 우임금 때는 치수 사업을 돕습니다. 설은 그 공을 인정받아 자씨성을 하사받고 상이라는 곳에 봉지를 받게 되면서 상나라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설의 3대 손 상토는 마차를 발명하고 그 세력을 해외에까지 넓혔으며 7대 손 왕해는 비단과 소를 화폐로 삼아 교역을 했는데요. 훗날 유역이라는 마을에서 엄청난 환대를 받습니다. 또 왕해의 아우 왕항은 유역족을 대패시키고 그 족속의 재물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세력을 넓혀간 상족은 훗날 성탕이라는 인물이 나타나면서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됩니다. 성탕은 상나라를 세운 탕왕을 말합니다. 그는 상나라 시조 설의 14세손으로 이름은 천을입니다. 그리고 탕은 폭정을 제거한 인물에게 붙이는 시호인데요. 사악한 것을 쫓아버리고 불길 속에 뛰어들어 백성의 고난을 해결하고 새로운 천지를 연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탕이란 시호를 얻게 되었을까요? 하나라 말기 탕은 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명재상 이윤을 등용하여 국세를 떨치는데요. 이 무렵 하왕조는 걸왕의 학정 때문에 멸망기에 접어듭니다. 서경 탕서에는 탕왕이 걸을 멸할 때 제후를 향해 연설했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나는 나라의 소동을 일으키기 위하여 군사를 낸 것이 아니다. 걸왕은 죄가 많아 하늘이 명하여 이를 베는 것이다. 이제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걸왕은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고 백성이 수확하는 것을 패하고 하나라를 쳐서 바로 한다 하나니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들어보니 걸왕이 죄가 있는 것이니 내 상계를 두려워하니 감히 바로잡을지어다. 이렇게 민심을 얻은 그는 걸왕과 11차례의 접전 끝에 하왕조를 무너뜨리고 천하를 통일하여 중원의 패자가 되는데요. 서기전 1600년대 일입니다. 그렇다면 걸왕을 내쫓은 탕왕은 어떤 마음으로 상나라를 다스렸을까요? 백성에 대한 탕왕의 마음이 드러나는 일화가 있습니다. 성군 탕왕. 그는 하나라의 복군 걸왕을 물리치고 상나라를 세운다. 하지만 탕왕이 즉위하자 상나라는 가뭄이 든다. 무려 7년간 가뭄이 이어졌고 백성들은 하나라 때보다 더욱 심한 고통을 겪어야 했다. 성군의 정치에도 민심은 갈수록 흉흉해졌다. 탕왕은 천문을 관장하는 태사에게 점을 치게 하는데 그때 나온 점괘가 사람을 제물로 바쳐 기우제를 지내라는 것이었다. 이에 탕왕은
백성 중 한 사람이라도 억울하게 죽게 할 수는 없다며 자신이 제물이 되겠다고 나선다. 거친 베옷을 입고 기우제 장소인 상림으로 향한 탕왕은 몸을 정갈이하고 스스로 제단 위에 오른다. 그리고 왕으로서의 6가지 일을 반성하며 하늘에 간절히 축원을 올린다. 탕왕의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 사방 수천 리의 넓은 지역에 큰 비가 내렸다고 한다. 탕왕의 정성에 감동한 하늘이 단비를 내려 7년간의 가뭄을 종식시킨 것이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하나라의 말기 시대인데 하나라의 마지막 임금인 그 거리라는 임금이 굉장히 그 포악한 임금이었어요. 그래서 이윤이라는 사람의 보필을 받아가지고 탕림금이 하나라의 마지막 임금을 쫓아내고 그리고서 상나라를 건국을 하게 됩니다. 중국에서 그 왕이 세습이라는 것은 어진 사람에게 임금자리를 넘기는 선양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아들에게 넘기는 세습이라는 것이 있고 이제 그리고 역성혁명을 일으켜서 나라를 바꾸는 것이 있는데 탕림금은 하은주 3대의 두 번째 그 상나라를 건국한 임금이면서 중국 역사에서 역성혁명을 일으킨 최초의 임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구일신, 일일신, 우일신. 탕왕이 세수 때에 새겨놓은 말로 탕지반명이라고 합니다. 실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새로워지되 또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뜻인데요. 탕왕은 이렇게 날마다 자기 수양의 결의를 다졌다고 하는데 그의 신념이 잘 드러난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탕왕은 백성을 사랑하고 민생을 안정시켰으며 대외적으로 신의를 지키고 친선과 교역에도 힘써 많은 제후들로부터 높은 신망을 얻어 왕으로 추대받습니다. 탕왕처럼 태평성대를 이룬 왕이 있는 반면 상나라 멸망에 이르게 한 인물도 있습니다. 상나라의 마지막 왕은 주지육림과 포락지형으로 대표되는 폭군 주왕입니다. 주왕은 후궁 달기와 주색에 빠져 정사는 돌보지 않고 그녀의 말이면 무엇이든지 들어주게 되는데요. 갈수록 사치와 낭비가 심해졌고 백성을 돌보지 않는 것은 물론 성격까지 광폭해져 갑니다. 주왕이 달기를 멀리하라고 간언을 하는 신하들을 처형시키자 권력을 탐하는 무리들이 주요 직책을 꿰차게 됩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상나라는 결국 주나라에 의해 멸망하게 되는데요. 모야 전투에서 주나라 무왕에게 패한 주왕은 자살을 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살펴봐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주왕의 3명의 충신 미자, 기자, 비간인데요. 미자는 주왕의 형이고 기자와 비간은 숙부입니다. 허난성 신샹시 웨이후이시에는 비간의 사당과 무덤이 남아 있습니다. 사당과 무덤은 후대에 여러 번 중건되었고 1963년 중국 정부에 의해 전국 중증 문물 보호 단위로 지정될 만큼 비간은 중요한 인물인데요. 어떤 인물이기에 중국에서 이처럼 극진히 모시고 있는 걸까요? 비간은 상나라 말기 3명의 현자 중 한 명입니다. 그는 20세에 왕의 스승인 태사가 되어 제의를 보좌했고 후에 주왕이 되는 어린 태자 제신을 돌봤습니다. 주왕이 즉위한 후 후궁 달기에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고 폭정을 일삼자 비간은 이를 비판하고 정치를 바로잡으라고 직언을 합니다. 그러자 주왕은 화를 내며 성인의 심장에는 구멍이 7개나 있다고 하던데 어디 한번 열어보자 라며 비간의 가슴을 갈라 심장을 드러내 죽입니다. 기자는 상나라 29대 왕 문정의 아들이며 이름은 자서여입니다.
기자는 나라 이름인 기에 자귀 명칭인 자를 합쳐 부르는 호칭으로 자귀명인 동시에 그의 별칭인 셈입니다. 상나라 말기에 왕족으로 태어난 기자는 자작에 봉해지고 기 땅의 봉국을 받습니다. 기자 역시 비간과 함께 주왕의 폭정에 충간했지만 주왕은 여전히 그 어떤 말도 듣지 않았는데요. 후에 주왕에게 비간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두려움에 떨던 그는 머리를 풀어헤치고 미친 척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상나라가 멸망하고 난 뒤에야 기자는 주무왕에 의해 풀려나게 되는데요. 사마천의 사기에 따르면 이때 기자는 주나라에 의해 풀려난 부끄러움을 참을 수가 없어 조선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무왕이 그를 조선 왕으로 봉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자의 조선 망명에 관한 것입니다. 사기의 또 다른 기록에는 기자가 책봉을 받았지만 주나라의 신하가 되지는 않았다 하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기자를 제후로 임명했다라는 말 바로 다음에 신하로 삼지는 못했다 하는 것은 모순이 되는 것이죠. 제후가 되면 당연히 신하가 되는 것인데 사마천은 서로 상반되는 글을 적은 것입니다. 사마천이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 국제 정세나 역사서를 살펴봐도 기자가 조선 왕으로 봉해졌다는 기록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중국 산동성 조현에서 서남쪽으로 약 15km 정도 가면 왕성두촌이라는 작은 마을이 나옵니다. 그 마을 들판 한가운데 작고 초라한 모습의 묘가 있습니다. 바로 기자의 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기자가 조선으로 떠나버렸다라는 구절인데요. 이 구절을 곰곰이 곱씹어 보겠습니다. 기자가 망한 고국을 떠나 이웃나라 조선으로 망명할 수 있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기자가 조선으로 망명을 했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곳에 단군조선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뜻하는 것이죠. 중국이 기자 조선을 내세우며 조선의 시조가 기자라고 말하는 것은 명확한 억지이며 오히려 단군 조선을 더 드러내는 결과가 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 저희들도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 기자조선이라는 것을 배우고 했는데 기자조선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세계의 중심지이고 그 주위에 있는 나라는 모두 미개한 오랑캐라는 그러한 화의사관이죠. 이 화의사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역사가 중심이고 주위에 있는 나라는 전부 우리의 식민지거나 오랑캐들이다라는 역사관에 의해서 뭐 자꾸 그러한 그 기자 조선이라든가 뭐 기자 동래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기자가 활동을 하고 기자가 죽은 곳이 전부 중국의 산서성, 하남성, 산동성이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은 기자는 한국에 온 적도 없고 그래서 기자조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고 오히려 기자를 뭐 조선에 봉했다 이런 말을 뒤집어서 해석을 하면은 중국의 그 산서성, 그 하북성, 하남성까지가 우리 조선의 영토였다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은나라, 즉 상나라는 주나라에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나라가 망하자 상나라 백성들은 이곳 저곳을 떠돌아다니며 장사를 하기 시작했고 여기서 상인, 상업 등의 단어가 생긴 것입니다. 상자가 바로 상나라의 이름에서 나온 것이죠. 은나라를 멸망시킨 주나라의 무왕은 폭군 주왕의 아들인 무경을 제후로 봉해 옛 은나라 백성들의 동요와 반란을 막고 은나라의 제사가 끊기지 않도록 배려해 주었는데요.
무왕이 죽고 어린 성왕이 즉위하자 무경은 무왕의 다른 형제들과 공모하여 반란을 일으키지만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무경이 죽자 주왕의 이복 형제인 미자가 제후의 자리를 이어받아 옛 상나라 땅에 송나라를 건국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물 춘추시대의 유학자인 공자가 은나라, 즉 상나라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셨나요? 공씨 가문의 공자가 어떻게 은나라의 후손이라는 걸까요? 그 의문을 풀려면 사마천의 사기를 다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천하의 도가 없어진 지 오래되었구나. 아무도 나를 존숭하지 않는구나. 하나라 사람은 동쪽 계단에 빈소를 차렸고 주나라 사람은 서쪽 계단에 빈소를 차렸고 은나라 사람은 양쪽 기둥 사이에 빈소를 차렸다. 지난밤에 나는 꿈에서 양쪽 기둥 사이에 앉아 제사를 받았다. 나는 은나라 사람에서 비롯되었다. 공자는 제후가 아니었음에도 사마천은 그를 높여서 제후의 사적인 세가에서 서술했는데요. 그것이 공자세가입니다. 공자세가를 보면 공자는 스스로를 은나라의 후예라고 밝힙니다. 하, 은, 주는 빈소를 차리는 예법이 각각 달랐는데요. 은나라 사람들은 양쪽 기둥 사이에 빈소를 차리는데 공자는 사후에 양쪽 기둥 사이에서 제사를 받는 꿈을 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뿌리는 동이족 은나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공자가 은나라의 후손이라고 말하기에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공자님은 이제 은나라 사람이라는 것은 아주 뭐 여러 기록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제 사마천 사기에 공자세가에 보면 공자 스스로 자신의 출신에 대해서 고백을 하거든요. 돌아가시 임종하시기에 바로 직전에 어떤 유언처럼 자기 스스로 나는 은나라 사람이다 이런 이제 유언을 남기는 기록이 있고, 그다음에 얘기에도 공자는 바로 은나라 사람이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은나라가 멸망할 때 3명의 성인이 나오거든요. 그분이 이제 미자, 기자, 비간 이렇게 3분인데 이 3분의 이제 공통적인 특징은 그 은나라의 마지막 왕 주왕의 삼촌뻘이죠. 그 그러니까 종실이죠. 종실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미자께서 주왕이 워낙 폭정을 일삼으니까 그래서 이제 송나라로 우리가 망명을 하시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 후손들이 송나라에서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노나라로 이주를 한 그런 기록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공자님이 은나라 사람이고, 사기에 따르면 공자는 송나라 시조인 미자의 후예라고 합니다. 공자의 가문을 거슬러 올라가면 은나라에서 봉토를 하사받은 송나라의 공족이며 공자로부터 3대 전에 노나라로 이주해 온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공씨가 상나라의 국성인 자성에서 분파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나라의 자성은 많은 성씨들로 분화하였고 특히 서주시대에 미자가 송을 분봉받은 후 더욱 많은 성씨로 분화하게 됩니다. 자성으로부터 탄생한 성은 송, 종, 공, 임 등 120여 개가 있습니다. 이 중 중국 100대 성씨에 들어간 성씨가 16개입니다. 이 성씨들은 어떻게 자성에서 분화되었을까요? 주왕에게 죽임을 당한 비간의 후예에서 왕씨와 손씨, 임씨가 분파되어 나옵니다. 왕씨 중에서 천수왕씨, 동평왕씨, 신야왕씨가 비간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비간이 주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했을 때 비간의 부인은 임신한 몸으로 장림산으로 피신하여 아들을 낳아 이름을 천이라고 지었는데요.
천이 3살 때 은나라가 망하고 주나라가 건국되자 주나라의 무왕이 그 혈통을 찾아 장림산에 림을 따서 임씨를 사성하였고 굳건하게 성장할 것을 뜻하여 견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비간의 아들 견으로부터 임씨가 시작된 것입니다. 송씨도 자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송나라는 36대까지 이어지다가 제, 위, 초 세 나라에 의해 멸망하게 되는데요. 후에 자손들이 나라명인 송을 성씨로 삼게 됩니다. 정씨 역시 자성에서 비롯된 성씨입니다. 상나라의 23대 왕 무정은 아들을 전후에 봉하여 제전용 수를 주관하게 했는데요. 후에 주나라에 의해 상나라가 멸망하자 나라 이름인 정을 성씨로 삼게 됩니다. 정씨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명나라 말기 반청복명을 외치며 대만을 근거지로 청나라에 대항했던 정성공이 있습니다. 네, 자시성에서 많은 성씨가 갈라지고 또 자시의 뿌리를 둔 성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성씨로는 뭐 송씨, 임씨, 왕씨, 손씨, 공씨, 주씨, 붉을 주자를 쓰는 주씨라든가 지씨 이런 성씨들이 바로 이 자성에서 갈라져 나간 성씨고 그것은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 후손들이 지금 많이 펼쳐져서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성은 고대에 아주 그 원나라의 국성이기도 하면서 아주 성씨의 역사와 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대 8대 성인 영성은 백익의 성이라고 불립니다. 백익은 어떤 인물이며 영성은 어떻게 생겨나게 된 것일까요? 사기의 진본기에 의하면 고요의 맏아들 백익은 영성의 시조이자 진나라 진족의 선조라고 합니다. 백익은 백예라고도 부르는데 삼황 5제 중 한 분인 전욱보양의 후손으로 그의 아버지는 고대 전설적인 법관 고요입니다. 백익은 하나라 우임금이 죽은 뒤 왕위를 물려받았으나 3년상이 끝난 뒤 우의 아들 계에게 양위하고 기산으로 물러나 살았다고 사기에는 기록되어 있는데요. 죽서 기년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전해집니다. 우임금은 원래 백익에게 선양할 생각이었으나 우의 아들 계가 백익을 죽이고 왕위에 올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백익에 관한 진실인지는 알 수 없으나 백익이 영성의 시조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영성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시조인 백익에 대해 먼저 알아봐야겠습니다. 새들과 이야기한다고 하여 백충장군, 우물 파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해서 정신으로도 불리는 인물 백익. 백익은 우의 치수 사업을 도운 공으로 순에게서 영성을 하사받아 영성의 시조가 된다. 그는 중국 최초로 집을 건축하고 우물을 판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부족 연맹장과 고주목을 지냈다. 우임금이 죽기 전 그에게 왕위를 제안했으나 백익은 이를 양보하고 은거한다. 일설에는 왕위를 다투다 살해되었다고도 전해진다. 또한 그가 산해경을 지었다는 설도 있다. 영성의 시조 백익은 치수에 탁월한 성과를 낸 것뿐만 아니라 치수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공을 세웠습니다. 그는 홍수가 난 지역에서 현지 지세의 높고 낮은 특성에 따라 백성들에게 벼농사를 가르쳐 농업 발전에 기여했고 또 우물을 파는 기술을 개발한 인물입니다. 경전성문 권희정 괴인 세본에도 화익이 우물을 만들었다, 백익이 우물을 만들었다라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아마도 이 대목은 우임금의 치수를 도운 것과 관련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당시 우물 파는 기술의 개발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우물이 없었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물을 얻기 위해 하천이나 강 인근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수 때 하천과 강이 범람하는 위협을 참아내면서 말이죠. 하지만 우물이 생겨난 후 사람들의 삶이 달라졌는데요. 강에서 거리가 먼 곳에서도 생활이 가능해졌고 물을 얻는 것도 쉽고 편해졌습니다. 또 홍수 걱정에서 멀어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물은 황무지를 개간하여 벼를 재배하는 데도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백익을 우물의 신으로 받들게 됩니다. 회남자 본경훈에는 옛날에 백익이 우물을 만들자 용이 검은 구름을 타고 올라가 신들이 곤륜산에 머물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백익이 우물을 파는 데 성공한 후 용이 검은 구름을 타고 올라갔으며 신들이 곤륜산에 머무는 기이한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또 백익은 정치적으로도 매우 절개가 있는 인물이었는데요. 그는 우임금에게 모든 일은 앞을 내다보며 모든 일에는 전모를 생각해야 한다고 훈계를 하기도 합니다. 18사략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제 백익은 그 전후 고양시의 후손인데 전후 고양시의 후손 중에서 그 대업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대업이라는 사람이 백익을 낳습니다. 이 백익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하나라를 건국한 운임금을 도와가지고 그 치산치수에 굉장히 그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아마 가축을 잘 길렀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순임금께서 백익에게 영이라는 성을 하사하게 됩니다. 효왕이 백익의 후손인 그 비자를 지금의 그 산서성에 이제 견수와 위수, 지금 견수라는 강은 지금의 그 천하입니다. 천하. 견수와 위수 사이에서 말을 기르게 했는데 말이 굉장히 번식하고 살이 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효왕이 감동을 해가지고 그 비자라는 사람을 제후로 봉해줍니다. 그때 그 진나라라는 이름을 하사하고 너희들은 그 백익의 후손인 영씨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진영이라고 비자를 불렀다 그래요. 그래서 백익의 그 후손은 그 순임금께서 영씨성을 하사했고 그리고 영씨성은 진나라의 성씨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성에 뿌리를 둔 나라는 어디이고 백익의 후손에는 어떤 인물들이 있을까요? 사기에 따르면 진족은 산시성으로 이주한 하족 백익의 후손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세운 나라가 진나라입니다. 영성이 국성인 진나라는 비자로부터 시작되는데요. 주나라 효왕 때에 비자가 서류웅에 나라를 세우고 평왕 때 진양공이 제후가 되어 진나라를 건국합니다. 춘추 전국시대의 진나라는 주나라의 국경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다른 제후국들의 멸시를 받았고 다른 제후국과 동맹을 맺지 못한 채 오랑캐로 간주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전국시대 말 진시황에 이르러 한나라 정벌을 시작으로 6개국을 멸하고 중원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원전 221년 춘추 전국시대가 막을 내리게 되죠. 영성의 대표 인물은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중국 최초의 황제 진시황입니다. 그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중국을 통일제국으로 만들고 만리장성을 쌓은 중국 최초의 황제 진시황. 그의 본명은 영정이지만 사람들에게는 지금까지 진시황으로 불린다. 진시황은 어떻게 혼란스러웠던 전국을 통일할 수 있었을까?
진시황이 전국을 통일하게 된 것은 일찍부터 법가의 학설을 수용하고 토지 자유제를 도입하여 농업 생산을 높인 것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제도를 개혁하며 법치주의에 의한 부국강병에 힘썼기 때문이다. 그는 주나라의 봉건제도를 폐지하고 군현제도를 실시함으로써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를 만든다. 제국의 통치에 필요한 도로를 정비하는 것은 물론 화폐와 도량형, 문자를 통일시켰고 법가의 사상을 쫓아 강력한 사상 통제를 감행한다. 그리고 자신의 정치에 비판적인 학자를 죽이고 반대 사상이 담긴 서적을 불태우는 등 이른바 분서갱유를 단행한 인물이기도 하다. 또한 불로불사를 꿈꿨던 진시황은 사후에 자신의 무덤을 지키기 위해 어마어마한 규모의 병마용을 제작했다. 어떤 중국 역사에서 어떤 진시황의 업적을 뭐 진시황을 빼놓고 중국사를 논할 수가 없죠. 예, 중국의 뭐 만리장성부터 시작해서 그 전에는 이제 중국이 여러 나라로 쪼개져 가지고 각 나라마다 사용하는 문자도 조금씩 달랐고 그 다음에 뭐 도량형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달랐는데 진시황이 그걸 다 통일했거든요. 중국을 영어로 차이나라고 하는데 그 차이나의 어원이 바로 진나라에서 왔습니다. 진나라가 이제 서양에 알려지면서 차이나라는 말이 생겨났죠. 중국, 근대 중국의 토대를 닦은 분이 바로 진시황이고 그 다음에 영씨는 바로 그 중국, 그런 중국의 뿌리, 어떤 근간을 만든 그런 성씨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지금의 중국을 만들어낸 진시황은 원래 진왕으로 불렸으나 스스로 직접 시황제라고 이름을 짓고 자신의 세계가 영원하길 꿈꾼 인물입니다. 진시황은 다양한 업적들을 쌓았지만 급진적인 통일 정책과 무거운 세금, 가혹한 형벌, 그리고 대규모의 토목 사업에 따른 국민 생활의 불안 등으로 인해 시황제가 죽자 곧 반란이 일어나 진나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조씨는 백익의 후손으로 영성에서 나왔습니다. 조보는 조씨의 대표 인물인데요. 주나라 모광 시대의 사람으로 말을 아주 잘 몰아 왕의 총애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모광이 서쪽으로 순행을 떠났을 때 서나라가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조보는 왕을 태운 수레를 끌고 하루 천리를 달려 수도로 돌아와 난을 진압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 공으로 조보는 진나라에 속했던 조성에 봉해져 후손들이 조씨가 됩니다. 후에 조씨는 진나라를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육경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춘추시대 말 진나라는 육경 중 세 가문인 조씨, 위씨, 한씨에 의해 각각 조, 위, 한의 세 나라로 나뉘게 됩니다. 이후 진나라와 조나라는 장평대전을 치르기도 하지만 이 두 나라는 같은 뿌리인 백익의 영성에서 나온 성씨입니다. 영성은 14개의 성씨로 분파되는데요. 이 중 이씨를 포함하여 현대 중국의 100대 성씨 안에 들어가는 성씨는 8개가 있습니다. 서씨는 백익이 우를 보필해 치수의 공을 세우자 그의 아들인 양목이 서에 봉해지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서나라는 중국에서 오래전부터 서이로 불린 동이족의 나라인데요. 서언왕 때 가장 강성해집니다. 서언왕은 36국의 조공을 받는 서제국을 건설하고 중원 대륙을 뒤흔든 동이족의 대영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진씨는 영성이 국성인 진의 나라 이름에서 나온 성씨이며 강씨는 상나라 때 하남 정량현 강정의 나라를 세웠는데 초모광에 의해 나라가 멸망하자 후손들이 나라 이름을 성씨로 삼으면서 강씨가 시작됩니다. 중국의 전 국가 주석인 장쩌민, 강택민이 강씨입니다. 중국의 성씨 순위 2위인 이씨도
영성에서 분파된 성입니다. 중국 성씨 대사전에 의하면 오얀리의 이 씨는 원래 다스릴 리를 쓰는 이 씨였다고 하는데요. 전읍고향의 후손 고도는 요의 대리였기 때문에 그 족속을 이 씨라고 합니다. 은나라 주왕 때 고요의 후손 이징이 왕에게 직간하다 죽자 그의 부인은 아들을 데리고 피난을 가게 되는데 이때 목자를 먹고 목숨을 보존했기 때문에 후에 오얏리의 이씨로 고쳤다고 전해집니다. 후한의 명장인 마원과 명태조 주원장의 부인인 마황후의 성인 마씨도 영성에서 분파된 성씨입니다. 마씨는 전국시대 때 조나라 왕의 아들인 조사로부터 비롯됐는데요. 조사가 해문왕의 장군으로 공을 세워 마복군으로 봉해집니다. 후손들은 처음에 마복을 성씨로 삼다가 후에 마씨로 고치게 되죠. 중국 최고의 황후로 평가받는 명나라의 마황후는 마씨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마황후는 어질고 지혜로운 내조로 주원장을 황제의 자리까지 오르는데 큰 역할을 했는데요. 신하들에게 포악한 모습을 보였던 주원장도 마황후에게만은 언제나 고마워하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늘 그녀에게 조언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영성에서 분파된 대성은 양씨, 황씨 등이 있습니다. 영성은 이제 그 진시황의 진나라의 성씨죠. 그러면 큰 그 왕국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그 자손들을 제후나 부용국으로 많이 봉해 주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봉해진 사람들은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그 본래의 성인 영씨 성을 쓰질 않고 자기가 그 분봉된 곳에 이제 성을 쓰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성에서 분파된 것을 씨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마천의 사기의 그 진본기를 보면은 그 영성에서 서씨, 뭐 담씨, 거씨 등 14개의 성씨가 여기에서 분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대 성씨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한 가문의 역사와 혈통 그리고 사회적 위치를 나타내는 상징이었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뿌리와 근본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성씨는 그 가문이 걸어온 길과 그들이 남긴 유산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미래의 역사가 됩니다. 또한 성씨는 우리의 정체성과 존재의 근원을 말해주는 중요한 단서가 아닐까 합니다. 세계인의 성씨 스페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